안녕하십니까. 자, 해커스 경감부에서 경찰학 맡고 있는 송광호입니다. 일단 이번 시간은 2023년도 제 72기 경찰간부보생 공개경쟁 선발시험 중에 경찰학 기출문제 해설을 하는 시간입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수험생이셨으면 시험을 치르시느라고 아마 고생 많이 하셨을 겁니다. 1년 동안 여러분들이 긴장도 많이 하시고 또 시험장에서도 또 날씨도 덥고 하는데 또 코로나로 또 한참 또 유행이 다시 시작된 시점에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셨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었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일단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 그 본 문제 해설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이제 PPT로 하려고 그러는데 PPT가 지금 안 돼서 일단 PPT 없이 일단 진행을 제가 하겠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인 일단 출제 경향이나 이런 것들을 잠깐 보면요. 전체적인 난이도는 중급입니다. 약간 평이하다고 말하기도 하고, 뭐 경간부 시험 이때 역대 문제를 놓고 봤을 때 상당히 쉬운 편이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할 정도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변별력은 없다. 그죠? 그래서 고득점자들이 꽤 많이 나오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문 문제는 22문제 정도 출제가 됐습니다. 이때까지 경간부 시험 같은 경우는 23문제에서 27문제 정도가 조문 문제로 대부분 출제가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조문 문제가 22문제면 상당히 조문 문제 비율이 낮은 편입니다. 그 점 일단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박스형 개수 문제는 9문제 정도 출제가 됐습니다. 박스형으로 되어 있는데 개수 문제가 아닌 경우들도 이번에 상당히 많이 나왔죠. 그런데 이제 박스형 개수 문제는 9문제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수준입니다. 한 10문제 정도, 대부분 이제 9문제에서 11문제 정도 출제가 됐고, 최근에는. 그리고 이제 경간부 시험에서 가장 많이 박스형 개수 문제가 나왔을 때는 20문제, 21문제까지가 박스형 개수 문제로 출제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9문제면 굉장히 적은 편에 속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난이도 조절용 그 상급 문제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마 대부분 이렇게 아시는 설문들이 이렇게 눈에 많이 띌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의 전체적인 평은 뭐 무난하게 출제가 됐다, 뭐 평이하다, 혹은 쉽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경간부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순경 입장에서는 약간 난이도가 있는 그런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공부를 하셨으면 좀 쉬운 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총론과 강론 문제 비율을 놓고 보면 총론에서 33문제, 강론에서 7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원래 예상은 이제 강론에서 6문제 정도가 아닐까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7문제이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게 지금 출제가 됐죠. 그 다음 총론 33문제 중에 경찰학의 기초 이론 부분 맨 앞쪽이죠. 그 4문제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 경찰 철학론 부분, 윤리론이라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표현하는데 거기서 4문제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교경찰론, 우리가 세계경찰사라고 하기도 하죠. 거기서 2문제, 그리고 한국경찰사에서 2문제, 그리고 이제 경찰행정법에서는 이제 조직법과 작용법까지만 여기서 예상합니다. 13문제 정도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맨 앞에 법원 파트의 서론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 한 문제 나왔고요. 그리고 조직법에서 5문제가 나왔는데 경찰법에서 3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경찰법 비율이 굉장히 높았죠. 그 다음 작용법은 7문제가 나왔는데 그 중에 3문제가 경찰 책임의 원칙에서 집중적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경찰관 직무집행법이나 뭐 이런 이론적인 부분들, 그리고 문제, 판례 이런 부분들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 관리론 파트는 4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통제론 2문제, 그리고 이제 인권을 제가 따로 분리시켰는데요. 인권 문제 1문제 나왔고요. 정책결정론 혹은 정책학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거기서 1문제 나왔어요. 작년에도 1문제가 나와서 굉장히 난감하게 만들었는데 올해 문제는 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 정도는 아니었고요. 그 다음 강론에서 7문제인데요. 생활안전에서 2문제, 그리고 경비에서 2문제, 교통, 정보, 외사에서 각각 1문제씩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뭐 문제 난이도가 이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경간부 이때까지 기출문제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쉽게 출제가 됐다. 작년부터 해가지고 그 이전에 한 4, 5년치에 비하면 이번에 엄청 난이도가 떨어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어떤 교수님은 자기 책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다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다 그러는데 그건 말이 안 되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뭐 그다지 크게 뭐 난이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시험 문제는 아닙니다. 일단 아시고 1번 문제부터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 복송답은 없습니다. 일단 복송답은 없이 진행이 됐고요. 최종 정답에서 1번 문제는 경찰 개념의 형성과 변천에 대한 왜곡 판례까지를 묻고 있는 그런 문제였는데 틀린 문제를 고르는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일단 4번이었죠. 국가배상이 인정된 최초의 판결은 에스코베도 판결이 아니라 블랑코 판결이죠. 뭐 시험 문제가 굉장히 유명한 판례로 많이 나오던 그런 판례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일단 4번이고요. 뭐 1번은 뭐 경찰 개입 채용권을 최초로 인정한 판결입니다. 띠또 판결. 뭐 이거 모르시는 분 거의 없으리라고 보고 2번은 1882년에 크로이즈베르그 판결을 물었는데 일반 육수권 조항에 근거를 둔 이 경찰권 발동은 소극적인 위험 방지에 한정되어야 한다. 그래서 경찰 소극 목적의 원칙을 입법한 것으로 보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었고 3번은 맵 판결이 들어왔습니다. 위법 수입 증거 배제 법칙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그 판결입니다. 정답은 4번이었고요. 2번 문제는 이제 이의 제기를 4번을 해보라고 제가 말을 했었어요. 카페에. 근데 이제 복수정답은 인정이 되지 않았고 물론 2번의 정답은 누가 봐도 3번이 정답입니다. 2번은 경찰의 분류, 즉 경찰의 이제 여러 가지 개념을 묻고 있는 건데 3번 설문을 보면 행정경찰은 과거 상황에 대하여 이렇게 돼 있고 사법경찰은 주로 현재 또는 장래 상황에 대하여 이렇게 돼 있는데 서로 바뀌었죠. 그래서 3번이 뭐 누가 봐도 정답은 3번입니다. 근데 이제 4번을 이제 일부 교수님들이 뭐 질서경찰과 이제 봉사경찰 이렇게 이제 대부분 소문서에 많이 나오는데 일부 교수님들은 이걸 질서경찰과 보통경찰 이렇게 이제 구별 기준을 강제력 수반 여부에 따라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주장하는 교수님들이 있어서 정답은 3번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1번은 뭐 최근에도 기출문제가 이미 나왔던 설문이죠. 우리나라는 조직법상 행정경찰과 사법경찰 구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경찰 기관인 경찰청 안에 이 두 가지 사무를 모두 다 맡고 있죠. 자, 그리고 2번은 이제 경찰권 발동 시점에 따른 예방경찰과 진압경찰을 구분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2번의 정답은 3번으로 처리가 됐고요. 자, 그 다음 3번 문제입니다. 3번은 경찰의 임무와 관할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것을 고르라는 문제입니다. 개수 문제죠. 박스형 개수 문제인데 정답은 4번 3개입니다. 하나만 맞고 가 하나만 맞고 나머지가 다 틀려서 부적절해서 정답이 4번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가번 설문은 경찰법 제3조에 이제 그 직무 범위 같은 경찰의 임무를 소개하고 있죠. 경찰의 임무를 쭉 열거를 해놨는데 틀린 게 없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하게 이제 트집 잡을 만한 그런 포인트는 없고요. 그 다음 나번 설문을 보게 되면 인간의 존엄, 자유, 명예, 생명 등과 같은 개인적 법익뿐만 아니라 사유재산적 가치에 대한 위험 방지도 경찰의 임무에 해당하나 무용적 권리에 대한 위험 방지는 경찰의 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틀렸죠. 무용적 권리도 그 위험 방지의 대상이 되어서 경찰의 임무에 해당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일단 부적절하고요. 다는 국회법을 가지고 문제가 나왔습니다. 경찰 공무원이 국회 안에서 현행 범인을 체포한 후에는 국회의장의 지시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랬는데 체포 후에 지시를 받죠. 그러나 그 뒤에 문장처럼 회의장 안에 국회의원에 대해서 이제 체포를 하려면 국회의장의 명령이 없이는 체포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다는 앞쪽이 틀렸습니다. 라는 법원조직법의 법정경찰에 관한 내용으로 문제가 나왔는데 파견된 경찰 공무원은 법정 내에서만 질서 유지에 관해서 재판장의 지휘를 받는 것이 아니라 법정 내외 이렇게 돼 있죠. 외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라는 틀려 있죠. 그래서 3번은 나, 다, 라 세 개가 일단 틀려 있고요. 그 다음 4번 문제 보겠습니다.
4번 문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비교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것도 이제 대부분 교수님들이 지금 2021년부터 자치경찰이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이들 예상을 하는 그런 문제이죠. 틀린 걸 고르는 문제이고 3번이 정답입니다. 3개가 틀려 있네요. 나번 하나 맞고 가, 다, 라 3개가 틀려 있는데요. 가를 보시게 되면 자치경찰은 국가경찰에 비교하여 비권력적 수단보다는 권력적 수단을 통해서 국민의 생명체 재산을 보호하고자 한다 그랬는데 자치경찰은 비권력적 수단을 주로 사용하죠. 그래서 가번은 권력과 비권력이 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틀려 있고요. 국가경찰은 자치경찰에 비교하여 타행정 부문과 긴밀한 협조 조정이 원활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이제 국가경찰의 장점을 소개하고 있고요. 나는 맞습니다. 국가경찰은 자치경찰과 비교해서 지역 실정에 반영한 경찰 조직 운영 관리가 용이하다. 이거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서로 바뀌었죠. 자치경찰의 장점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다는 틀렸고. 국가경찰은 자치경찰과 비교하여 지역 주민에 대한 경찰의 책임의식이 높아진다 그랬는데 지역 주민에 대한 책임의식이 높아지는 것은 국가경찰이 아니라 자치경찰일 때이죠. 그래서 4번의 정답은 3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번 문제 보겠습니다. 5번 문제는 국가인권보호규칙입니다. 이것도 이제 최근에 기출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는 규칙인지라 여러분들이 대부분 많이들 보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자, 이거는 정답이 4번입니다. 다 틀린 설문으로 처리가 되어 있는데요. 가번은 인권보호 담당관은 분기별로 1회 이상이 아니라 반기 1회 이상이죠. 반기 1회 이상 인권 영향평가의 이행 여부를 점검을 하고 이것을 경찰청 인권위원회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는 주기가 일단 틀렸네요. 경찰청장은 인권 교육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는데 매년 단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3년 단위로 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나도 실시 주기가 틀렸습니다. 3년 단위입니다. 다는 이 경찰청 안에 경찰 조직 안에 인권위원회가 어디에 있느냐를 묻고 있어요. 예전의 시험 같으면 이게 자문기관인지 심의기관인지 의결기관인지 이걸 물었는데 이건 자문기관은 맞아요. 그런데 이게 만들어져 있는 부분은 경찰청과 시도경찰청 장의 자문기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경찰청 인권위원회와 시도경찰청 인권위원회가 있는 것이지 경찰서 단위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는 틀려 있어요. 경찰서 혹은 경찰서장까지 지금 들어있죠. 그래서 틀립니다. 그 다음 조사 담당자는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경찰, 검찰 등의 수사가 시작된 경우에는 사건 조사를 즉시 중단하고 종결하거나 해당 사건에 이첩을 할 수 없다 그랬는데 이첩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반대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단서는 맞는데 이첩을 할 수 있다 이래야 됩니다. 그래서 다 틀렸기 때문에 5번의 정답은 4번이 됩니다. 그 다음 6번입니다. 6번은 청탁금지법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틀린 걸 고르라고 하고 있고요.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모르시는 분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증여를 포함한 사적 거래로 인한 거였는데 증여가 제외된다 이래야 되죠. 이것도 기출문제도 이미 여러 차례 출제가 된 상태인지라 아마 정답은 3번인 거 그냥 보이고요. 1번 설문은 외부 강의와 관련된 부분으로 소속 기관장에게 외부 강의를 마친 날의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죠. 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강의를 하신 부분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숫자도 조심하셔야 되죠. 그 다음 2번은 부정청탁에 대해서 명확하게 의사를 표시해야 되죠. 거절한다는 표시를 명확하게 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 4번은 기출문제 엄청 많이 나왔죠. 1회에 100만 원,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숫자를 여러분들이 아마 대부분 암기를 하고 계셨을 겁니다. 6번의 정답은 3번이고요. 그 다음 7번 경찰의 일탈과 부패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걸 고르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일단 1번, 2번은 같은 사실 패턴의 주장입니다. 1번에 펠드버그는 경찰이 시민의 작은 호의를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큰 부패를 범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펠드버그는 이 셔먼이 했던 주장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반대된 주장을 했었죠. 그래서 호의적인 작은 호의를 받아들여도 좋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어요. 2번 설문을 보면요. 내용을 보면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에 따라 시민의 작은 호의를 받은 경찰관 중 큰 부패로 이어지는 경찰관은 일부에 불과하므로 시민의 작은 호의를 금지할 필요는 없다. 즉 작은 호의를 받아도 된다 이런 뜻인데 델라트르는 받지 않아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고요. 펠드버그가 받아도 된다는 주장이죠. 1번하고 같은 패턴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2번은 주장자가 틀렸습니다. 그리고 3번과 4번은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의 주장자가 셔먼이고요. 그와 비슷한 주장이 윌슨하고 이제 주장을 같이 했었죠. 그래서 3, 4번은 그런 패턴의 주장이 지금 나왔어요. 그래서 7번의 정답은 2번이 됩니다. 그 다음 8번 문제 보겠습니다. 8번은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입니다. 틀린 걸 고르는 문제고 이것도 아마 여러분들이 숫자를 암기를 하셨을 거라고 봐요. 정답은 3번인데요. 공무원이 상담, 절차 및 규정 안내, 각종의 증명서 발급, 기타 이에 준하는 단순 민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직무 관련자와 얼마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경우 300만 원 이상이죠. 그래서 3번은 틀렸습니다. 아마 숫자 대부분 외우셨을 그 숫자가 딱 틀리게 지금 포인트가 잡혀 있어서 다른 거 몰라도 바로 찍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1번은 외부 강의예요. 떠나왔죠. 그런데 포인트가 약간 다르네요. 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가거나 외부 강의를 했다는 이 횟수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2번 설문은 공무원이 범죄수사규칙에 나와 있는 경찰관서 내 수사지휘에 대한 이의제기 이것과 관련된 이 행동강령 책임관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로 돼야 되죠. 그래서 2번은 일단 맞는 설문이고요. 4번은 협찬 금지를 주장한 내용인데 특이한 포인트가 있어요. 여기서는 거기 보시면 필요한 직간접적 경비, 그래서 간접적 경비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점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그래서 8번의 정답은 3번이고요. 그 다음 9번 윤리강령의 제정 연도입니다. 아마 이것도 모르시는 분이 별로 없겠죠. 다는 정답은 일단 4번이고요. 다가 나라 이렇게 됩니다. 다는 경찰 윤리 헌장으로서 1966년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가입니다. 새경찰 신조는 1980년. 그 다음 나는 경찰 헌장으로 1991년. 그리고 라는 경찰 서비스 헌장으로 1998년입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그 다음 10번 로버트 필경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영국 경찰사에서 가장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는 분이 이 로버트 필이죠.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정답은 4번이에요. 이것도 오래전부터 포인트가 이미 잡혀왔던 그 내용이죠. 로버트 필은 경찰의 효율성을 따질 때 원칙적으로 이런 범죄와 무질서를 진압하는 가시적인 어떤 모습을 중요시했던 사람이 아니라 범죄와 무질서 자체를 감소시키거나 범죄와 무질서가 부재, 즉 없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즉 예방 쪽을 훨씬 더 강조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4번 설문은 반대로 지금 설문이 나와서 1, 2, 3번 몰라도 무조건 답이 4번이에요. 그죠? 1, 2, 3번은 어디서 나오느냐? 로버트 필경이 수도경찰청을 만들고 거기에 신경찰 11대 원칙을 발표해요. 신경찰 11개 원칙을 발표하는데 그 중에 3개가 1, 2, 3번이에요. 이거는 이제 1, 2, 3번 모른다고 틀릴 만한 문제가 아니에요. 무조건 맞을 수 있죠. 4번만 딱 알면 무조건 찍는. 근데 4번이 기출문제가 워낙 많이 나왔던 포인트이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 맞으셨으리라 이렇게 봅니다. 10번의 정답 4번이고요. 그 다음 11번 일제강점기와 미군정 시기 한국경찰의 역사인데 틀린 걸 고르는 문제입니다. 정답 1번이죠. 미 군정 하에서 조직법적, 작용법적 정비는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경찰 제도의 계획이 이루어져서 경찰 활동 영역이 확대됐나요? 아니죠. 비경찰화 작용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행정경찰 사무에 속해 있던 것들의 상당 부분이 경찰 사무에서 제외가 돼서 일반 행정기관으로 넘어가서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확대라고 하면 안 되죠. 축소라고 해야 됩니다. 비경찰화 작용 때문에 1번이 바로 답이 나와요. 그죠? 2번
광복 이후에 신규 채용된 경찰관들이 있었는데요. 이때 당시에 이제 일제 강점기 하에 경찰 경력자들도 한 20% 있었어요. 그러나 독립운동가 출신의 경찰관들도 상당 부분 많이 채용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 설문도 맞죠. 3번은 의경대입니다. 상해 임정기에 이제 존재하던 조직이죠. 이거는 이제 주민자치 조직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민사회의 안녕과 질서 유지, 호구조사 같은 이런 것들을 담당을 했었죠. 그다음 4번은 3.1운동을 계기로 해서 헌병경찰제가 보통경찰제로 전환이 되죠. 그래서 11번의 정답은 1번이 됩니다. 그 다음 12번 한국경찰사에 대한 설명인데 이것도 맞는 걸 고르는 문제고 정답은 4번입니다. 5개 설문인데 하나가 틀렸는데요. 나가 틀렸어요. 나를 보시면 경찰 작용에 관한 기본법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경찰관 직무집행법. 그런데 이게 몇 년도에 만들어졌죠? 1953년 12월 달에 만들어졌어요. 근데 문제는 1953년 12월 달이 어떤 달이냐면 6.25 동란이 거의 이제 마무리가 돼서 이제 종전이 된 게 아니라 휴전 혹은 정전 협정이 맺어졌죠. 정전 협정이 맺어진 직후에 1953년 12월에 만들어진 게 경찰관 직무집행법이에요. 그래서 연도도 틀렸고 정부 수립 이후에 바로 만들어졌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나는 틀려서 정답이 됩니다. 가번 설문은 굉장히 유명한 설문이죠. 이게 이제 1945년에 미 군정이 이 법무국 이제 검사에 관한 훈령 제3호를 발령을 해서 경찰은 수사를 하고 그리고 기소는 검사가 해라라고 함으로써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을 인정했던 대표적인 역사입니다. 그래서 가는 맞는 말이죠. 그 다음 다는 경찰법이 제정될 때까지 경찰 체제의 근간이 되는 법률은 정부조직법이었습니다. 이제 경찰법은 1991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이제 경찰청 설치 근거는 정부조직법과 경찰법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문제는 경찰법이 만들어지기 이전까지를 묻고 있기 때문에 정부조직법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마번입니다. 1969년 경찰공무원법이 처음으로 제정이 됐어요. 그 이전에는 그러면 무엇으로 경찰공무원이 채용이 됐을까요? 국가공무원법으로 채용이 됐죠. 국가공무원법은 일반법이었고 1969년에 특별법으로 경찰공무원법이 만들어지면서 경찰공무원들이 경찰공무원법으로 이때부터 이제 채용이 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12번의 정답은 4번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 13번 보겠습니다. 외국 경찰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걸 고르는 문제입니다. 뭐 이것도 이제 각 국가마다 쭉 다 한 설문씩 골고루 출제가 된 그런 형태인데요. 3번이 정답입니다. 일본 경찰은 일반적으로 수사를 개시하고 진행할 권한은 있습니다. 그러나 종결권은 없습니다. 종결권은 검찰에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3번은 구분이 틀렸고요. 그리고 이제 영미법적인 흐름을 많이 받아들여서 일본 경찰은 검찰과 상호 대등 관계 혹은 상호 협력 관계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3번은 종결권이 있냐 없냐로 답이 갈렸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1번은 이제 적법 절차에 관한 미국의 연방 대법원 판결을 묻고 있고요. 2번하고 4번 설문 굉장히 중요해요. 각 시대에 따라서 혹은 각 국가에 따라서 특징이 있는데 2번은 프랑스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군경찰이 있어요. 프랑스의 군경찰은 프랑스 전 지역의 95%의 치안을 담당할 정도로 상당히 비율이 높아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군인 신분이에요. 군인인데 치안을 맡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대신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군인경찰은 행정경찰과 사법경찰 기능을 둘 다 수행을 해요. 네, 그리고 거기에 특징이 좀 있어요. 그 부분을 묻고 있는 거예요. 2번은. 그 다음 4번 설문은 독일만의 아주 독특한 역사를 갖고 있어요. 미국도 연방국가고요. 독일도 연방국가인데 둘 다 공통점은 뭐냐? 경찰권이 주정부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독일 같은 경우는요. 연방 차원에서 각 주에다가 경찰권을 줬어요. 그러면 이제 경찰법을 누가 만들어요? 각 주 정부가 만들죠. 그런데 주 정부가 입법을 하는데 이렇게 입법을 한 거예요. 주 자체를 하나의 국가라고 인식을 해요. 그래서 국가경찰 체제로 자신들이 인식합니다. 그리고 이 각 주가 만든 경찰법이 각 주가 다르게 만든 게 아니라 비슷하게 만들었어요. 그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거기 4번 설문처럼
연방 차원에서 각 주가 경찰권을 가지고 있는 자치경찰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 주의 관점에서 본다면 주 내무장관을 정점으로 하는 주 단위의 국가경찰 체제를 갖고 있어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주를 국가라고 인식해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주 내무장관을 하나의 핵심으로 보고 정점으로 보고 그것 중심으로 해서 주 경찰 체제를 만드는데 실제로는 국가 경찰 체제처럼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각 주마다 입법이 비슷해요. 그래서 그게 독일만의 아주 독특한 특징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13번의 정답은 3번이 되죠. 그 다음 14번. 14번은 71기보다는 쉽게 출제가 됐죠. 정책결정론인데요. 거기 특징이 지금 두 가지 소개가 됐어요. 일정한 규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정책 결정을 하지 않고 문제, 해결책, 선택, 기회, 참가자라고 하는 네 가지의 요소가 뒤죽박죽 막 움직이다가 일정한 계기가 있어가지고 그것이 딱 맞아지는 순간 정책 결정이 딱 이루어져요. 어떤 원칙이 없어요, 얘는. 그런 것들이 뭐냐? 그게 쓰레기통 모델이에요. 정답이 2번입니다. 근데 행정직 시험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왔던 모델이죠. 정답은 2번이고요. 그 다음 15번 경찰 조직관리에 관한 이제 동기부여 이론은 크게 둘로 나뉘어요. 내용 이론과 과정 이론 둘로 나뉘는데 내용 이론을 주장한 사람이 아닌 사람은 누구냐 그랬어요. 답은 아담스입니다. 이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은 과정 이론이에요. 이거 하나만. 그래서 정답이 바로 3번이 나와요. 이것도 이제 모의고사에서 비슷하게 냈죠. 이게 과정 이론은 몇 개입니까? 그래서 박스형 요소 개수 문제로 제가 냈었는데 여기서는 굉장히 쉽게 나왔어요. 바로 답을 찍을 수 있을 정도로. 정답은 3번이고요. 그 다음 16번 경찰 조직 편성의 원리를 묻고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쉬운 문제죠. 2번은 계층제 개념을 물어봤어요. 근데 통솔 범위의 원리라고 답이 지금 설문이 들어있죠. 그래서 바로 틀렸습니다. 1번은 통솔 범위의 원리의 중요한 역할, 중요 요소가 뭐냐? 조직의 역사, 그리고 교통통신의 발달, 그리고 관리자의 리더십의 정도, 그 다음 부하의 능력 이런 것들에 따라서 통솔 범위가 넓어지기도 하고 좁아지기도 한다. 이렇게 돼 있죠. 2번은 계층제 개념이라 그랬어요. 계층제 원리. 그래서 2번이 정답인데 직무를 책임과 난이도에 따라서 상하로 구분하고 상위 계층과 하위 계층 간의 명령 복종 체제로 이루어져 있는, 그리고 위로 올라갈수록 권한이나 책임이 무거워지는 이런 형태를 우리는 계층제 원리 이렇게 말하죠. 정답은 2번입니다. 3번 문이라고 하는 학자가 가장 중요시했던 가장 제일의 원리, 가장 최종적인 원리가 뭐냐? 조정과 통합의 원리다. 그렇죠. 정답은 3번. 3번은 맞습니다. 그 다음 4번은 명령통일의 원리의 개념을 또 묻고 있죠. 명령통일의 원리 같은 경우는 조직원 구성의 한 사람의 상관에게 일단 보고를 하고 그 한 사람의 상관으로부터 명령을 받는 거죠. 이거는 부하 중심으로 이해를 하면 개념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16번의 정답은 2번이 됩니다. 그 다음 17번 국가재정법상 경찰 예산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걸 고르는 문제예요. 정답은 일단 4번이죠.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1, 3, 5로 외웁니다. 1, 3, 5 그죠? 근데 이제 4번은 5에 걸려요. 6에 걸리는 게 아니라 그죠? 경찰청장이라고 하는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해서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 각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세입 세출 예산, 계속비, 명시유월비, 그리고 국고 채무부당의 요구서와 같은 이런 것들을 다 합쳐가서 예산 요구서 이렇게 표현되죠. 실제 조문은 이 예산 요구서를 작성을 해서 매년 6월 말이 아니라 5월 말입니다. 5월 31일까지 누구에게 제출한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아니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을 하죠. 그래서 4번 설문은 두 군데가 틀려 있습니다. 1번은 1 그래가지고 제일 첫 번째 중기사업서 계획서를 경찰청장이 기획정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그 시기를 지금 묻고 있고요. 2번은 원칙적으로 예산이 확정됐다 하더라도 바로 쓸 수 있는 게 아니죠. 뭐가 있어야 되죠? 예산 배정이 있어야 되는데 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뭐가 있어야 된다? 배정 요구서를 경찰청장이 기획정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그 부분에 대한 문제입니다. 3번은 순경시험 문제도 한번 나왔던 설문이죠. 세출 예산이 정한 목적 외의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있다 그러면 아무나 쓰게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7번의 정답은 4번이 됩니다. 그 다음 18번 언론중재법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제 맞는 걸 고르는 문제고 정답은 일단 3번이었습니다.
1번 설문 보시면 피해자가 정정보도 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더라도 피해자 권리 보호를 위해 해당 언론사는 정정보도 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 그랬는데 거부할 수 있죠. 이런 경우는 거부가 돼요. 1번 틀렸네요. 이때는 정당한 이익이 없다 하더라도 언론사에 일단 정정보도 청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있다 그래야 되죠. 없다가 아니고 반대로 표현이 일단 됐고요. 그 다음 2번 정정보도 청구를 받은 언론사 등의 대표자는 7일 이내에 그랬는데 3일 이내입니다. 3일 이내 수용 여부를 청구인에게 발송을 해줘야 되죠. 자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 3번 설문은 맞는 설문입니다. 주체가 경찰관도 가능하죠. 경찰관도 가능해요. 그리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도 대표가 할 수도 있어요. 사실적 주장에 대한 언론 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하므로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언론 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있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근데 그거는 단서가 지금 설문에는 없죠. 거기 맞게 되어 있습니다. 4번 청구된 정정보도 내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입니다. 이게 포인트는 공개회의. 그 다음 두 번째 법원의 공개재판 절차입니다. 비공개가 아니고 공개재판 절차의 사실보도에 관한 경우는 언론사 등이 정정보도 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 그랬는데 거부할 수 있죠. 이 1번 설문의 포인트는 피해자가 정정보도 청구를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일 때 거부하는 거고 4번은 공개재판, 공개회의일 때 거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둘 다 15조 4항에서 시험 문제가 1, 4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8번의 정답은 3번이고요. 그 다음 19번 문제로 봅니다. 19번 문제는 보안관리 쪽에서 문제가 나왔죠. 보안 업무 규정 그리고 시행규칙에서 문제가 나왔는데 틀린 걸 고르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2번이죠. 1번은 2급 비밀과 3급 비밀의 개념에 대해서 물었어요. 3급 비밀은 손해를 끼칠 우려, 그리고 2급 비밀은 막대한 지장, 여기에 포인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강의 중에도 말씀을 드렸고 2번이 이제 최근에 기출 문제가 나왔던 적이 있는 그 설문이죠. 비밀 취급 인가권자는 업무상 조종 감독을 받는 기업체나 단체에 속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랬어요. 공직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일반 사기업체나 단체에 속해 있는 사람에게 비밀 취급 인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때를 묻고 있습니다. 소관 비밀을 계속적으로 취급해야 할 필요가 있는 때는 미리 경찰청장과의 협의가 아니라 국정원장하고 협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이 틀렸어요. 그래가지고 2급 이하의 비밀 취급 인가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요. 자, 이것도 이제 보안 업무 규정 시행규칙 제13조 1항이긴 하나 최근에 기출 문제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최근 기출 문제를 보고 들어가셨으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3번은 제한구역에 대한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안내를 받아 그렇죠? 그 다음 4번은 이제 보존기간에 대해서 보관기간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비밀 열람 기록 전 자료에 대해서는 비밀과 함께 처리하여 보관 활용을 하고 비밀 보호기간이 만료되면 비밀에서 분리해야 돼요. 같이 폐기 처분하는 게 아니고 분리한 후에 각 편철해 가지고 5년간 보관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5년이 시험 문제 포인트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분리까지 같이 알아두셔야 돼요. 19번의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그 다음 20번 집시법에서 5개 집회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이것도 최근에 여러분들이 아마 집회 시위 상황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면 그다지 크게 어렵지 않게 정답을 맞추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정답은 2번이고 1번 설문부터 보시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 사저 앞에 가서 이제 시위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때 거리 제한 관련 부분에 관한 문제인데요. 집시법 제11조 3호를 보면 누구든지 대통령 관저, 국무총리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5개 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이 현재 거주하는 사저는 조문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1번이 틀려 있고요. 그 다음 2번은 맞습니다. 2번은 거기 보면 주한 일본 대사의 숙소죠. 그래서 이제 외교관의 이제 숙소인데 이런 경우에 시위가 가능한 경우가 세 군데 중에 하나가 지금 설문에 나왔어요. 대규모의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라면 주한 일본 대사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인 일요일에
주한 일본 대사관의 숙소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숙소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그 숙소의 기능과 어떤 이런 안녕을 해칠 우려가 없다면 확성기를 사용한 5개 집회가 가능합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은 2번은 맞죠. 2번은 맞습니다. 그 다음 3번. 3번은 보는 순간 무조건 누구든지 그냥 한 번만 봐도 무조건 찍어요. 왜?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일해야 되는데 72시간 그랬어요. 0이 하나 어디 갔어. 그죠? 그래서 뭐 누가 봐도 그냥 뒤에 안 읽고 바로 답을 찍어버릴 수 있는, 틀렸다고 바로 판단해 버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 집회 또는 시위 주최자가 질서 유지를 두고 도로를 행진하는 경우에는 질서 유지선을 설정할 수 없다? 설정할 수 있죠. 이런 경우에 이제 신고를 받은 경찰 관서장이 질서 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어요. 질서 유지선의 설정 목적 중에 하나가 이렇게 행진로를 일단 설정해주고 확보해주는 이런 부분, 그리고 다른 사람들하고 구분을 해서 안전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3번은 틀렸죠. 4번. 주최자가 질서 유지를 두고 부득이 새벽 1시에 집회를 하겠다고 미리 신고한 경우 집회 성격상 부득이하다면 관서장은 질서 유지를 위해 조건을 붙여 5개 집회를 허용한다. 5개 집회는요, 헌법재판소 결정리에 따라서 해 뜨기 전 그리고 해진 후에 허용이 됩니다. 무엇을 붙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20번의 정답은 2번이 됩니다. 그 다음 21번. 경범죄 처벌법인데요. OX 문제, 빡센 개수 문제가 아니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21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가 하나만 맞고 나머지가 틀려 있어요. 근데 굉장히 문제가 뻔해요. 안 나와야 될 사람이 나와 있어요. 가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과로에 속하는 거짓 광고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일단 가는 맞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60만 원짜리 무조건 암기하십시오. 암기가 되면 20만 원까지는 암기를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거짓 광고가 나왔어요. 일단 가는 맞고요. 경범죄처벌법 제8조 1항에 따른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은 납부기간의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객관식에서 다음 날 빼고 나오기도 하는데 다음 날 여기 넣어줬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숫자가 틀렸죠. 1차 납부기간은 가산점이 없이 그냥 10일이에요. 가산금 없이. 근데 2차는 어떻게 그랬죠? 2차는 20일에 20%. 근데 여기는 30일에 30% 이랬어요. 바로 틀렸죠? 나는 무조건 틀렸고요. 그 다음 다는 주체가 틀렸어. 자, 보시면 해양경찰서장을 제외한 거였는데 이걸 뺄 이유가 없어요. 그죠? 경범죄처벌법은 해양 쪽에도 적용이 돼요. 이거 도로교통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자, 그래서 해양경찰서장 포함 그래야 돼요. 거기 바로 틀렸고요. 그 다음 라는 읽다 보면 이상한 게 맨 끝에 나와 있어요. 범칙금 납부기간 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아 직결심판이 청구된 피고인이 통고받은 범칙금에 그 금액의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했어요. 이렇게 되면 그 증명서를 직결심판 선고 전에 제출하였을 때는 경찰청장하고 해양경찰청장 여기 나올 일이 없죠. 거기 다번설문에 소장 나왔는데 갑자기 여기 청장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그 피고인에 대한 직결심판을 취소하여야 한다입니다. 이 부분은 시험 문제가 워낙 많이 나왔죠. 그래서 라는 끝부분이 통째로 지금 틀려 있어요. 그래서 21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이번 시험의 특징은 이제 마지막에 마무리하면서 제가 잠깐 이야기를 또 한번 해드릴게요. 자, 22번으로 보죠. 22번은 가정폭력범죄 특별법에 대해서 특례법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가정구성원에 포함이 되냐 안 되냐 이걸 물었어요. 틀린 걸 고르는 문제인데요. 이거는 이제 남녀가 이혼했다가 다시 이제 재혼한 그런 사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 따른 친족 관계가 있고 거기에 누군가는 같이 살고 누군가는 같이 안 사는 그런 사례가 나왔어요. 일단 A라는 남자를 기준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죠? 문제 자체가 A의 가정 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이렇게 물었기 때문에 A 중심입니다. A 남자는 B 여자분과 혼인해서 살다가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C 여자는 D 남자와 혼인해서 살다가 이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A라는 남자와 C라는 여자가 재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A라는 남자에게는 부친, 즉 아버지 E가 있고 C라고 하는 여자에게는 모친 F가 있어요. 즉 A 입장에서는 장모가 있는 거죠. 한편 A의 형제자매로서는 남동생 G가 있고 C의 형제자매로서는 여동생 H가 있어요. G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고 충남 아산에 있는 A와 C의 집에 같이 살고 있습니다. 동거 친족이네요. 그런데 H는 결혼을 해서 남편하고 미국으로 가서 살고 있어요. 동거하지 않는 친족이에요. 자, 그러면 답은 뻔하게 보이죠. 답은 4번이에요. 원칙적으로 이 가정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동거하는 친족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H는 지금 현재 미국에 가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결혼을 해서 따로 살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서는 가정 구성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이죠. B는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자이기 때문에 가정 구성원이 포함이 되고, F는 배우자의 직계, 여기는 A의 부친이죠. 그래서 이제 자신의 직계 존속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정 구성원이고, G는 동거하고 있는 친족이에요. 그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그다음 23번. 경비경찰인데 기초적인 원칙이나 개념을 묻고 있어요. 틀린 거 고르는 문제고, 정답은 2번이에요. 이거는 그냥 보시면 그냥 답 나오죠. 경비수단의 종류 중에 체포를 물었어요. 체포를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 체포합니까? 형사소송법에서 합니까? 형사소송법이잖아요. 그래서 2번의 정답 바로 4번이에요.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근거를 두고 체포하라고 그랬죠. 틀렸습니다. 형사소송법입니다. 물론 체포이기 때문에 직접적 실력 행사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 1번 설문은 경비경찰의 성격 중에 하향적 명령에 의한 활동을 묻고 있어요. 하향적 명령에 의한 활동. 그리고 3번 설문은 경비수단의 원칙 중에 적시의 원칙으로 문제를 묻고 있어요. 4번 설문 같은 경우는 경비경찰의 성격 중에 현상 유지적 활동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문제 설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3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 24번 문제 봅니다. 24번 문제는 도로교통법의 맨 앞에 보면 거의 대부분 요즘의 법률들이 2조나 3조에 보면 개념이 나오잖아요. 개념정의가 나오는데 거기 설문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딱 하나만 빼고. 정답은 일단 4번입니다. 나번 하나 맞고 나머지는 다 틀렸는데요. 가는 틀렸습니다. 보도, 그래서 보면 연석선, 그리고 안전표시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 그리고 괄호를 보면 유모차와 보행 보조용 의자차를 제외한다 그랬는데 포함 그래야 되죠. 보행자로 취급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유모차나 보행 보조용 의자차는 보행자로 취급이 됩니다. 그래서 포함 그래야 되죠. 그래서 가는 그래서 틀렸고, 길 가장자리 구역인데 시험 문제 포인트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에서 그랬는데 맞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이 기출문제가 많은데 맞는 설문이 지금 돼 있어요. 그리고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표지 등의 경계를 표시하는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나는 맞습니다. 다 자동차란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하는 차로서 승용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그랬는데 원동기 장차 점거는 자동차에 포함이 안 돼요. 그죠? 그다음 건설기계가 통째로 그냥 다 들어와 있는데 건설기계가 다 자동차는 아니에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만 자동차인 경설기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군데가 틀렸죠. 원동기 장차 점거하고 건설기계 이렇게 표현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는 틀려 있고. 그다음 라는 최근에 기출문제가 한번 나왔던 설문 그대로 베꼈어요. 자, 제가 이제 요 시험의 난이도가 왜 변별력이 없이 낮다 이렇게 표현하는지 나중에 설명을 한번 드릴 겁니다. 기출문제 설문입니다. 아주 최근에 나왔던 기출문제 설문 그대로 베껴서 출제를 했어요. 어린이의 보호자는 어린이가 행한 불량으로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로에서 개인용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통째로 틀렸는데 어린이의 보호자는요, 어린이가 개인용 이동장치를 운전하지 못하게 해야 돼요. 자, 생각해 보세요. 개인용 이동장치 운전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돼요. 어린이가 운전면허증 따나요? 못하잖아요. 그죠? 이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이 라번 자체가. 그죠? 아예 운전을 못해요, 어린이는. 근데 요즘에 이제 주변을 제가 강의 시간 중에도 말씀드렸죠. 개인용 이동장치 요즘에 중고생들까지 혹은 초등학생 좀 등치가 있는 6학년들 애들까지도 지금 운전을 하고 다녀요. 이게 다 불법이죠. 왜? 면허증이 있으셔야 되는데 면허증을 딸 만한 나이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 사실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좀 있어요. 개인용 이동장치가 너무 많이 타고 다니세요. 그죠? 그래서 이 조문 설명을 드릴 때 제가 이런 예를 똑같은 말씀을 해드렸어요. 그 말씀이 생각나면 무조건 찍죠? 라는 무조건 틀렸어요.
모범운전자란 그랬어요. 모범운전자의 개념 제 교재 괄호에 들어있어요. 보시면 동법에 따라 무사고 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 표시장을 받거나 2년 이상이에요. 포인트 2년 이상 비사업용이 아니라 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시도경찰청장이 아니라 경찰청장입니다. 거의가 틀렸습니다. 거의가 틀렸습니다.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된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우리는 모범운전자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24번의 정답은 4번이 됩니다. 그 다음 25번 25번은 출입국관리법인데 OX 문제, 박스형 개수 문제가 아니어서 그나마 다행인데 정답은 3번입니다. 답은 하나 맞고 나머지는 틀렸어요. 다 하나만 맞고 나머지는 틀렸다. 가를 보시게 되면 수사기관이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 6 제3항에 따라 긴급 출국 금지 승인을 요청할 때는 24시간 이내가 아니라 12시간 이내예요. 12시간 이내에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긴급 출국 금지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법무부 장관은 원칙적으로 해제를 해야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일단은 12시간, 24시간 그래 틀렸어요. 이 부분도 아주 최근에 기출 문제가 하나 있어요. 기출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 나는 시간이 틀렸고 다 출입국관리법에 18세 미만이 안 나와요. 거의 17세 미만이에요. 17세 미만의 외국인을 제외하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여권, 선원신분증명서, 외국인 입국허가서, 외국인 등록증, 상륙허가서를 항상 지니고 있어야 돼요. 그럼 공무원이 가서 짠 보여주세요 하면 언제든지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틀렸어요. 17세 미만이에요. 18세가 거의 나오지 않아요. 그 다음 다 출입국관리 공무원 외에 수사기관이 출입국관리사범에 해당하는 사건을 입건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관할 지방 출입국 외국인 관서의 장에게 인계해야 되죠? 맞습니다. 이거는 이제 출입국관리법 101조 제2항 조문 그대로입니다. 다는 맞고 라 감염병 환자 마약류 중독자 그리고 이제 위생에 어떤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강제 퇴거 명령을 받고 출국 후 5년이 지난 외국인이 아니라 지나지 않은 외국인 이래야 되죠. 그래서 지난 외국인은 뭐 입국 금지가 안 돼요. 지나지 않은 이래야 돼요. 라는 그 부분이 틀렸습니다. 25번의 정답 3번이 됩니다. 그 다음 26번 청원경찰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이제 판례까지 들어있기 때문에 가나 다 설문은 여러분들이 다 거의 대부분 아세요. 거의 대부분 아는데 라번 판례는 굉장히 유명한 판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치를 바로 채실 수 있어요. 정답은 일단 1번이에요. 다 틀렸어요. 가 시도경찰청장은 청원경찰 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의 장 또는 시설 사업장의 경영자에게 청원경찰을 배치할 것을 명령할 수 있나요? 이것도 명령하나요? 아니죠.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돼요. 요청할 수 있다지 명령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는 틀렸고요. 나 청원경찰이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청원주 및 관할 감독경찰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징계 절차를 거쳐 징계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문장을 그대로 보면요. 징계권자가 청원주도 되고 관할 감독경찰서장도 징계권자가 되는 것처럼 돼 있어요. 그런데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권자는 청원주의 고유 권한이에요. 이거는 서장의 권한이 아닙니다. 그래서 서장을 빼야 되죠. 나는 틀렸죠. 다 청원경찰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벌칙을 적용받을 때는 공무원으로 간주가 돼요. 그런데 이때 청원경찰의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 책임은 그렇기 때문에 국가배상법이 적용되느냐? 아니에요. 원칙적으로 민법이 적용이 돼요. 단 예외적으로 이 청원경찰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고 근무하는 청원경찰이라면 그때는 국가배상법이 적용이 돼요. 근데 여기는 그 설문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 설문으로 민법이라고 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다는 틀렸어요. 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근무관계는 사법상 고용계약 관계냐?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법원 판례를 보면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은 아니다. 그러나 이 청원경찰은 특이하게 공무원처럼 공무원연금법에 따라서 재해보상이나 혹은 퇴직급여를 지급받는다. 그리고 방금 전처럼 어떤 특이한 복무규정이나 이런 부분을 적용받기 때문에 사법상의 고용계약 관계로 보기 어렵다. 그래서 징계와 관련돼서 다투기 위해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이렇게 봤던 판례예요. 그래서 라는 틀렸어요. 자, 이렇게 굉장히 유명한 판례죠. 정답은 1번입니다. 그 다음 27번 경찰법의 법원 문제입니다. OX 표시가 돼 있어요. 박스형 개수 문제가 아닙니다.
자, 정답은 3번이죠. 다 하나 틀리고 나머지는 맞습니다. 다를 먼저 보겠습니다. 뭐 이거는 그냥 완전 생기초 문제죠. 불문법원으로서 일반적으로 정의 합치되는 보편적인 원리로서 인정되는 모든 원칙을 우리가 조리라고 합니다. 이 조리의 개념이죠. 그런데 경찰관청의 행위가 형식상 적법이면 조리에 위반되더라도 위법이 아닌가요? 위법이죠. 형식상 적법이라 하더라도 조리에 위반되면 위법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다는 틀렸죠. 자, 그다음 가. 헌법은 국가의 기본적인 통치 구조를 정하는 기본법이에요. 즉 국가의 조직법이죠. 그런데 행정조직이나 작용의 기본 원칙을 정하는 부분의 한도 내에서는 경찰법의 법원이 되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그다음 나. 경찰권 발동은 법률에 근거해야 하므로 법률은 경찰법상의 법률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법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다음 라. 경찰법의 법원은 일반적으로 성문 법원과 불문 법원으로 나눌 때 헌법 법률 조약과 국제법규 규칙은 성문 법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답이 3번이 되죠. 그다음 28번. 다음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쇼윈도우 사례가 나왔는데요. 이건 강의 중에 제가 예를 들었죠. 화가가 마당에 나가서 정원에 앉아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사례 제가 여러분들이 설명을 했고, 이런 중에 쇼윈도우 사례도 설명을 했어요. 이 두 가지를 설명했는데 이게 교수님들이 주로 이제 교재에 실어놓은 그런 사례죠. 자, A는 자신이 운영하는 옷가게에서 여자 모델 B에게 수영복만을 입게 해서 쇼윈도우에 서 있도록 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를 구경하기 위해서 쇼윈도우 앞에 몰려들어서 도로교통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됐어요. 이랬을 때 틀린 걸 묻는 거죠. 1번. 조건설에 의하면 다 경찰 책임자야. 군중이나 A나 B나. 그죠? 그다음 2번. 의도적 간접 원인 제공자 이론, 즉 목적적 원인 제공자 책임설이라고도 해요. 이것도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죠. 원칙적으로 경찰 책임의 원칙은 직접 원인설에 근거를 둬요. 그런데 그 원칙에 의한다 하더라도 다수견해가 또 인정하는 학설이 하나가 바로 이 의도적 간접 원인 제공사설이죠. 이걸 인정한다면 A에게 경찰권 발동을 하여 A로 하여금 B의 쇼윈도우에서 나가도록 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A가 어차피 이제 업주니까 이제 모델을 거기서 나와라 이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의도적 간접 원인을 제공한 게 바로 업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다음 3번. 직접 원인설에 의해서 경찰 책임자는 뭐 수영복을 모델을 한 그 여자 모델인가요? 아니죠. 군중이에요. 군중. 그래서 틀렸어요. 그다음 4번. 교통 장애가 그다지 중대하지 않다면 A를 경찰 책임자로 보아서는 안 된다. 그렇습니다. 뭐 그다지 중요하지 않으면 그때는 별 상관이 없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된다. 그죠? 이것도 이제 뭐 강의 중에 뭐 이미 이야기를 해서 뭐 강의만 기억하면 무조건 찍을 수 있는 그런 문제고요. 29번. 또 경찰 책임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랬어요. 1번. 형사 미성년자도 책임을 질 수 있어요. 그죠? 2번.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죠. 그다음 3번. 자기 부작이 상관없어요. 4번. 경찰 책임자에 대한 경찰의 경찰권 발동으로 경찰 책임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이 되면 손실보상 청구권이 있다. 손실보상 청구권이 있는 거는 어떨 때냐면 경찰 비책임자에 대해서 경찰권을 발동하고 경찰 비책임자에게 재산상 손실이 있을 때 그 경찰 비책임자에게 손실보상 청구권을 인정을 하는 거죠. 이거는 책임자가 아니라 B를 붙여야 돼요. B를 다 빼먹었어. 그죠? 네, 정답이 4번이 됩니다. 그다음 30번. 경찰 긴급 상태입니다. 경찰 비책임자에 대한 경찰권 발동. 그래서 문제가 쭉 이어지죠. 29번 문제, 30번 문제가 연속 붙어 있어요. 틀린 걸 고르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2번이에요. 이것도 제가 모의고사에 사용했어요. 이 경찰 긴급 상태, 즉 경찰 비책임자에 대한 경찰권 발동에 일반법이 있냐? 미안하지만 일반법이 없어요. 일반법이 없습니다. 일반법 없고 개별 법률로 처리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위헌 발생 방지조치 일부 들어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2번은 틀렸어요. 일반적 근거가 경직법이다. 그러면 틀려요. 일반법 없는 거예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1번. 위험이 이미 현실화되거나 위험이 현실화가 목전에 급박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 3번은 경찰 비책임자에 대한 경찰권 발동에 있어서 보충성은 전제 조건이므로 경찰 책임자에 대한 경찰권 발동 그리고 경찰 자신의 고유한 수단으로 위험 방지가 불가능한지 여부가 먼저 심사돼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죠? 경찰 책임자가 조치를 취해가지고 충분히 취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게 해야 돼요.
그것도 안 되면 경찰이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면 경찰이 조치를 취해야 돼요. 그것도 안 될 때 경찰 비책임자에게 경찰권 발동하는 거예요. 그 다음 4번 경찰권 발동으로 인한 손실을 입은 경찰 비책임자에게는 정당한 보상이 행해져야 되고 결과제거 청구와 같은 구제 수단이 마련되어 있다. 그렇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죠. 그 다음 31번 31번은 경찰법 조문인데요. 이론 강의 중에 한 번도 아직 제대로 출제가 된 적이 없는데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라고 계속 지적을 했던 지금 소문이 나왔어요. 비상사태 등의 전국적 치안 유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1번 경찰청장은 비상사태 등 전국적 치안 유지를 위한 지휘명령이 필요한 경우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에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경찰 공무원을 직접 지휘명령하려는 사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서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어디에다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다가. 그 다음 2번 설문은요. 조문을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보지 않으면 약간 애매하게 틀릴 수도 있어요. 지금 그걸 조절하는 문제예요. 경찰청장은 비상사태 등의 전국적인 치안 유지를 위한 지휘명령을 하는 경우 국가경찰위원회에도 즉시 보고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때 정상적으로 제가 그냥 읽으면 이렇습니다. 자치경찰 사무와 관련하여 해당 시도의 경찰력으로는 국민의 생명체 재산의 보호,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가 어려워 경찰청장이 지원,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국가경찰위원회 의결을 걸쳐야 하며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사유가 지금 틀린 거죠. 사유가 그 중간에 쉼표 바로 뒤에 사유가 틀렸어요. 자, 이게 이제 실제 조문이 준용 조문 형태로 돼 있어요. 인용 조문 형태가 돼 있는데 그것을 살짝 다른 호수를 여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2번은 틀렸고요. 3번. 2번 설문은 32조 사항 설문이에요. 사항 여러분들이 조문을 한번 보시면 아마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게 될 거예요. 3번. 경찰청장은 비상사태 등 전국적 치안 유지를 위한 지휘명령을 할 수 있는 사유가 해소될 때에는 경찰 공무원에 대한 지휘명령을 즉시 중단하여야 합니다. 그죠? 맨 끝에 포인트 있죠. 그 다음 4번.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 사무와 관련하여 해당 시도의 경찰력으로는 국민의 생명체 재산의 보호와 공공의 안녕과 질서가 어려워 질서 유지가 어려워 경찰청장의 조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의결로 지원 조정의 범위, 기간 등을 정하여 경찰청장에게 지원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즉 4번 설문의 호수하고 2번 설문의 호수를 똑같은 호수의 기준을 두고 지금 설명을 하는 것이 포인트예요. 이 문제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그 다음 32번 경찰법상의 자치경찰 사무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틀린 걸 고르는 문제입니다. 여기도 이제 정답이 2번인데요. 자치경찰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은 관할 시도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시도지사가 수립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문제는 누구의 의견을 듣느냐라는 거예요.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는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지 시도경찰청장의 의견을 듣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2번은 그 부분이 틀린 거죠. 그 다음 이 문제 포인트는 또 있는데요. 국가에서 지방으로 내려보낼 때는 재정 지원을 하여야 한다예요. 그런데 이 시도지사가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지원을 할 때는 재량으로 돼 있어요. 그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설문의 끝부분을 보시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소관 사무에 대해서 비용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죠. 그런데 3번 설문을 보면 시도지사는 자치경찰 사무 담당 공무원에게 조례에서 정하는 예산 범위에서 재정 지원 등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시도지사가 밑으로 내려보낼 때는 할 수 있다 이고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내려보낼 때는 하여야 한다로 돼 있어요. 그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과 3번의 포인트 있고요. 그다음 4번 시도의회는 관련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의결로서 자치경찰 사무에 대해 시도 자치경찰위원장의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차피 이제 시도의회가 이런 이제 자료를 요청하고 의견을 듣고 이제 자료를 보려고 하는 것이니까 32번의 정답은 2번이 됩니다. 그다음 33번 이것도 경찰법 문제죠. 국가경찰위원회 문제입니다. 맞는 걸 고르는 것이고 라 하나 맞고 나머지는 다 틀렸어요. 라 하나 맞고 나머지 다 틀렸습니다. 국가경찰위원회고 시도자치경찰위원회 비교 부분의 내용이
제 교재에도 일부 들어 있습니다. 이제 그거나 이거 아주 일반적인 조문 문제죠. 가를 보시면요. 국가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7명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위원장은 당연직이고 5명의 위원 비상이며 1명은 상임위원이다. 이거는 뒤쪽이 시도자치경찰위원회처럼 지금 생겼죠. 맞게 고치려면 위원장과 5명의 위원은 비상임위원이다. 그리고 1명은 상임위원으로 한다. 이렇게 돼야 되죠. 그래서 가는 뒷부분 심표 뒤쪽이 틀렸어요. 그 다음 나 위원회 임기는 3년입니다. 그런데 연임할 수 있냐? 연임은 안 돼요. 연임이 안 됩니다. 그리고 보궐위원회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죠. 잔여 임기를 먼저 채우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나는 연임 여부가 지금 틀렸어요. 다 국가경찰위원회의 사무는 자체에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청에서 수행해주고 있다는 거 다들 아시죠? 다는 틀렸습니다. 라 국가경찰위원회 회의는 일반 의결 정족수입니다. 그래서 맞게 돼 있죠. 그래서 33번의 정답은 일단 2번입니다. 그 다음 34번 경찰공무원법입니다. 틀린 걸 고르는 문제고 정답은 일단 2번입니다. 자, 2번 먼저 보시면 경찰청장은 전시사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는 2년 범위에서 동법에 따른 계급정년을 연장할 수 있고 이 경우 총경 이상 그랬는데 틀렸어요. 경무관 이상이에요.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장관과 그리고 이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34번의 정답은 2번이 됩니다. 그 다음 1번 선을 보면 경위 이하의 경찰공무원으로서 모든 경찰공무원이 기감이 되는 공을 세우고 전사 또는 순직한 경우는 2계급 특진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경위 이하 이 부분이 포인트였고요. 그 다음 3번 경찰청 소속의 경무관 이상의 강등 및 정직, 경정 이상의 이 파면 해임은 경찰청장이 제청으로 행정안전부 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쳐서 대통령이 행합니다. 이게 이제 특히 여기서 포인트는 경정 이상의 파면 해임 관련 이런 면직이죠. 이런 경우는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 절차를 쭉 밟고 가셔야 돼요. 3번은 맞습니다. 4번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 의결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국무총리 소속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 따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경무관 이상 총경 경정 그 다음에 이제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 그리고 이제 그 이하의 계급은 보통징계위원회 그래서 이제 3단계로 외우게 되죠. 32번의 정답은 2번이 됩니다. 35번 경찰공무원 임용령의 임용 시기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틀린 걸 고르는 문제이고요. 정답은 일단 3번이죠. 경찰공무원의 재직 중 전사 또는 순직한 경우 특별승진 임용은 사망한 날이 아니라 살아있는 날 특별 임용이 돼야지 죽은 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사망일의 전일에 하는 겁니다. 사망일의 전일. 그죠? 사망일의 전일에 임용 일자로 본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망한 날이라고 해서 틀렸죠. 3번은. 1번. 경찰공무원은 임용장 또는 임용장이나 임용통지서에 적힌 날짜에 임용된 곳으로 보며 임용 일자를 원칙적으로 소급할 수 없다. 소급은 안 됩니다. 그렇죠? 1번 맞고. 그다음 2번 경찰공무원의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다음 날이 면직된 걸로 봐요. 사망한 날까지는 근무한 것으로 봅니다. 그다음 4번 경찰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하는 경우에는 기소된 날을 임용일자로 봅니다. 그렇습니다. 기소된 날입니다. 정답은 일단 3번이 되고요. 그 다음 36번 경직법 문제입니다. 불신 검문에 대한 문제인데 굉장히 평이한 듯 하면서 약간 이렇게 이제 경계를 늦추는 순간 틀리게끔 말장난을 살짝 해놨어요. 보죠. 가 경찰관은 일단 정답은 1번입니다. 2번입니다. 나 하나만 맞고 나머지 틀려서 정답 2번인데 가는 틀렸죠. 경찰관은 동행한 사람의 가족이나 친지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 장소, 동행 목적과 이유를 알리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러는데 아니죠. 본인으로 하여금 이래야 돼요.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됩니다. 경찰관이 주변인에게 알리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직접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라고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동행한, 즉 동행이 완료된 다음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해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그죠? 자, 그래서 변호인 조력권 고지를 동행한 후에 하는 겁니다. 동행하기 전에 한다 그러면 틀리죠. 그다음 나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나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 행위에 관한 것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에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불신검문을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보지 않았죠. 이게 이제 대법원 판례, 유명한 판례가 여러 개 있죠. 이거는 나는 맞고요. 다는 거기 보시면 경찰관서가 써져 있는데 가까운 경찰청 그리고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또는 출장소 그리고 괄호를 보면 해양경찰관서 미포함 그랬는데 실제 조문을 보면 지방해양경찰관서 포함이라고 돼 있죠. 그 괄호가 틀렸어요. 괄호 부분이 틀려 있고 그 다음 경찰관은 질문을 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질문이나 동행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할 수 있으며가 아닙니다. 설명해야 되죠. 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해야 되는 거예요. 설명해야 되고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동행 장소를 밝혀야 합니다. 전부 다 기속행위로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라번은 끝부분이 재량행위로 돼 있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36번은 나 하나 맞기 때문에 정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 37번도 경직법인데 보호조치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습니다. 정답은 4번이죠. 다 틀렸습니다. 경찰관은 적당한 보호자가 없는 부상자에 대해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다면 본인이 구호를 거절하더라도 보호조치할 수 있다 그랬는데 적당한 보호자가 없는 부상자를 하더라도 본인이 구호조치를 거절하게 되면 보호조치를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죠? 근데 가는 지금 다르죠? 가는 틀렸습니다. 경찰관은 보호조치 하였을 때에 지체 없이 구호 대상자의 가족, 친지 또는 그 밖의 연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고 연고자가 발견되지 아니할 때는 구호 대상자를 적당한 공공구호기관, 의료기관, 공공구호기관에 즉시 인계할 수 있다 그랬는데 하여야 한다. 기속행위로 돼야 되죠. 여기도 틀렸고요. 그 다음 경찰관이 구호 대상자를 공공보건의료기관과 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게 인계하였을 때는 해당 경찰관이 즉시 그 사실에 해당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의 장 및 그 감독행정청에 통보해야 된다 그랬는데 이거는 몇 년 전에 경감부 기출문제 설문이었죠. 경찰관이 구호조치를 했으면 누구에게 보고를 하냐면 관할 경찰서장에게 보고만 하면 돼요. 보고만 하면 끝나요. 그리고 보고를 받은 경찰서장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의 장과 그리고 그 감독행정청에 통보를 해야 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통보를 경찰관이 직접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는 절차가 틀렸죠. 그 다음 경찰관은 구호 대상자를 발견했을 때에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긴급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문제는 긴급구호를 요청받은 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는 경우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처벌 규정이 있나요? 아니에요. 이것도 이제 긴급구호를 요청을 하는 것은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기관들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거절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처벌 규정은 정당한 이유 없이 여기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 종사자가 거절했을 때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처벌 규정이 있는 것이고 경찰관 직무집행법에는 처벌 규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라는 틀린 것이죠. 이때 의료 종사자, 응급의료 종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는 이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37번의 정답은 4번이 됩니다. 그 다음 38번 경직법상 경찰 장비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맞는 걸 고르는 거고 2번 하나만 맞고 하나만 맞고 나머지 틀렸습니다. 경찰관은 현행범이나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 방지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경찰 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이거는 장구 사용의 조문 그대로예요. 그죠? 좀 그걸 이제 합쳐가지고 쓴 겁니다. 가는 맞습니다. 경찰관은 직무 수행 중 경찰 장비를 사용할 수 있어요. 다만 재산의 침해 그랬는데 재산 침해는 여기 요건이 아니에요. 재산 때문에 틀린 거예요. 그래서 나는 바로 틀렸고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위해성 경찰 장비는 필요한 최소 한도에서 사용해야 됩니다. 위해성 경찰 장비의 종류, 그 사용 기준, 그리고 안전 교육과 안전 검사의 기준은 행안부령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그리고 이때 대통령령은 경직법 시행령이 아니고 위성경찰 장비 사용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라고 하는 규정이 따로 있죠. 그게 대통령령이에요. 그래서 대통령령입니다. 다는 틀렸습니다. 이제 강의 중에 어디를 그 다음으로 준용하고 있고 어디를 찾아가야 되는지 확실히 암기하라 그랬죠. 바로 이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었어요. 그 다음 경찰청장은 위성 경찰 장비를 새로 도입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교육을 실시하는 게 아니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해야 되죠. 틀렸고요. 그 다음 그 안전성 검사의 결과 보고서를 그래야 돼요. 안전 교육의 결과 보고서가 아니라 안전성 검사의 결과 보고서를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됩니다. 이 경우 안전 교육에는 아니라 안전성 검사에는 이래야 되죠. 안전성 검사에는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재량이 아니라 시켜야 한다. 기속행위죠. 그래서 라는 통째로 틀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38번의 정답은 일단 가 하나만 맞는 정답 2번. 그 다음 39번으로 갑니다. 경찰 의무 이행 확보 수단에 관한 설명인데 적절한 것을 묻고 있어요. 정답은 일단 4번입니다. 4번은 제가 이론 강의 시간 중에 말씀을 드렸어요. 경찰상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의무를 부과하는 하명의 근거 조문과는 별도의 근거 조문이 또 있어야 된다. 그죠? 이게 이제 일반적인 태도예요. 정답은 4번이에요. 그래서 4번입니다. 바로. 그다음 1번 형사처벌과 이행강제금을 병과하는 것은 헌법상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위배되느냐? 위배되지 않습니다. 형사처벌, 즉 형사벌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하는 거고요. 이행강제금이라고 하는 것은 경찰상 강제집행의 일종으로서 현재 의무 분리행에 대한 의무이행 확보 수단으로 이루어지는 게 강제집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양자의 성질이나 포인트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둘 다 병과된다 하더라도 별 무리가 없어요. 이행강제 여기에 나와 있는 이중처벌이 아닙니다. 1번 틀렸고 2번 경찰상 강제집행의 실정법상 근거로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유일하다? 유일하지 않죠. 그렇죠? 경찰상 강제집행의 일반법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행정대집행법이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도 강제징수법 같은 이런 것들이 있죠.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유일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 3번 즉시강제는 경찰상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며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급박한 위해가 존재하는 경우 국가는 그 위해를 제거하여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할 자연법적 권리와 의무를 가지므로 그랬습니다. 특별한 법률적 근거가 없더라도 경찰상 즉시강제가 가능하냐? 일단 첫 번째 포인트는 경찰상 강제집행하고 즉시강제의 두 가지 강제 수단이 있는데요. 이 중에 경찰상 강제 집행이 원칙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이 설문에서처럼 급박한 위해가 존재하고 있어서 그걸 제거할 목적으로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즉시강제가 많이 사용이 돼요. 그런데 즉시강제도 반드시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하죠. 이게 이제 더더군다나 경찰상 즉시강제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아주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나 이런 데에서는 엄격한 실정법적 근거를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그 발동에 있어서의 법규 범위 안에서 다시 행정상 장애가 목전이 급박하고 보충성의 원칙과 같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비리의 원칙과 같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준수해야 된다. 그래서 조리상의 한계까지도 다 준수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 설문은 완전히 틀린 설명이 되어 있는 상태죠. 정답은 4번이 되고요. 그 다음 마지막 40번입니다. 국가배상법인데 아주 일반적인 시험 문제가 사실은 나왔어요. 판례 문제이기도 한데 정답은 일단 4번입니다. 다 맞는 설명이죠. 그러니까 경찰관의 시위 진압에 대항하여 시위자들이 던진 화염병에 의해서 발생된 화재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주민의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한 경우에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다. 이 사례는요. 실제 이론 강의 중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이제 실제로는 97년 판례인데 실제 사건은 94년에 났어요. 근데 이제 94년이면 한참 시위가 한참일 때예요. 이 사건은 화염병을 이렇게 투척을 했는데 이게 이제 전경이 그걸 막지 못하고 이 화염병이 엉뚱한 데로 갔어요. 그래서 그 대학교 정문 인근에 있는 약국에 떨어졌어요. 약국 안으로 떨어진 게 아니라 약국 바로 앞에 있는 시래기에 떨어졌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근데 시래기가 타면서 그 약국이 전소됐어요. 그런데 그 약국의 주인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어요. 근데 이 정도는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했던 판례가 바로 이 가예요.
이 모든 화염병을 다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인근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한다 하더라도 다 받아주는 건 아니에요. 시위 진압 과정에서 가해 공무원의 전투 경찰이 특정되지 않더라도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판례인데요. 이거 95년 판례입니다. 이거는 이런 사건이에요. 일단 시위대가 돌을 투척을 했습니다. 어느 쪽으로? 전경대 쪽으로. 근데 전투 경찰들이 그 돌을 누군가가 다시 시위대로 던진 거예요. 근데 이 시위대에 눈이 맞아가지고 실명이 된 사건이에요. 이랬을 때 가해 공무원이 특정돼야 되느냐? 아니다. 그래서 전투 경찰 집단에서 날아온 것이 인정이 된다면 가해 공무원이 꼭 특정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봤던 판례입니다. 그래서 일단 나는 맞습니다. 전투경찰 순경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배상 청구가 제한되는 군인, 군무원, 경찰 공무원 또는 예비군 대원에 해당한다. 그렇습니다. 예, 경찰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봤던 판례죠. 실제로는. 그 다음 경찰 공무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순직한 경우 전투훈련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집행뿐만 아니라 일반 직무집행에 관하여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배상 책임이 제한된다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이제 일반 직무집행에 관해서도 배상 책임이 제한된다고 해석을 하는 그게 정당하다라고 했던 판례입니다. 이 판례 원문이죠. 그 다음 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른 도로나 하천뿐만 아니라 경찰견도 영조물에 포함됩니다. 경찰차, 경찰 멍멍이, 경찰견 전부 다 영조물이죠. 물건이죠. 사람 아니니까. 그죠? 자, 그래서 40번은 다 맞는 판례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2023년도 72기 경간부 경찰학 기출문제 해설을 다 봤는데요. 문제 난이도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부 강사들은 뭐 자기 책에서만 다 나왔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럴 수는 없고요. 그럴 수는 없고 단지 이제 난이도가 좀 쉬운 건 사실이죠. 그리고 이제 왜 쉽다고 하느냐? 제가 이제 해설할 때 잠깐씩 비쳤습니다만 최근에 기출문제 설문하고 완전히 똑같은 설문이 여러 개 들어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기출문제 한 3년치만 보고 들어가도 이 중에 상당수의 문제를 맞출 수 있어요. 난이도가 떨어졌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게 있어요. 그리고 일부 문제는 사지선다 중에 3개는 아주 확실하게 답이 나와요. 그리고 하나만 약간 다른 논점이 들어있어서 그 하나 몰라도 답을 찾는데 별 지장이 없어요. 이런 형태의 문제 패턴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승진시험, 2022년도 승진시험 문제 패턴하고 거의 비슷한 패턴을 갖고 있어요. 난이도가 쉽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봤던 설문도 들어있고 이런 것들. 근데 이제 왜 특정 교과서 특히 이제 저교재 같으면 몰라도 다른 교재에 이 내용이 다 들어있다? 있을 수 없어요. 왜? 책 두께가 그러려면 장난이 아니어야 돼요. 엄청나게 두꺼워야 돼요. 제 교재도 지금 두꺼워서 상당히 보기 힘들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미안하지만 제 책보다 더 두꺼워야 돼요. 이제 그러려면 말 그대로 완전히 점쟁이가 돼야 돼요.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기초적인 공부 하셨으면 일단 점수는 어느 정도 나올 것 같다. 특히 이제 90점 이상이 나올 것 같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더더군다나 조문 문제가 생각보다 적었어요. 이 소리는 이제 이론 문제가 많다는 거죠. 앞에 보셨던 것처럼 작년 문제와 비슷한 문제이지만 난이도가 떨어져 가지고 나오는 단답형 문제가 있다거나 뭐 이런 형태로 문제의 난이도가 약간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푸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다지 크게 어렵진 않다. 대신 주의할 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제가 해설을 가볍게 했지만 실제로 2021년도, 2022년도에 이제 경찰행정학과나 법학과 특히 행정법 전공이신 이 교수님들이 신간을 내신 분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의 신간책에서 일부씩 설문이 사이사이에 들어있어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나머지 3개와 상관없이 답을 딱 찍어가지고 하나 맞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맞는 설문이 되었을지 모르지만 정답이 아닌 설문 중에 정말 좋은 판례나 정말 좋은 문제들이 많아요. 그런 문제들이 원래 출처를 찾아가지고 책을 편집한다면 내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고르기만 한다면 문제가 쉽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전체적인 부분에서 본다면 여러분들 공부를 조금 하셔야 됩니다. 좀 고민해서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을 보시고 이 영상을 들을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이제 73기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혹은 그 이후에 혹은 다른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보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제대로 공부를 하시기를 저는 권해드려요. 그러지 않고 그냥 쉬우면 합격하고 어려우면 떨어질 수 있게끔 한다? 뭐 그런 시험 준비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대로 공부를 하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리고 이론적인 부분도 준비를 하시고요. 너무 얍삽하게 이거는 이거야 이렇게 해서 그냥 간단히 외워가지고 넘긴다거나 두 문자로 그냥 넘겨가지고 쉽게 점수를 맞으려고 하시는 것은 오히려 지금 문제만 가지고도 답이 아마 안 나올 겁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제대로 조문을 보시고 이론도 준비를 하시기를 저는 권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2023년도 72기 경간부 경찰학 기출문제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